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주 120시간 근무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를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퇴행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태일 열사 시대에도 정치인이 120시간 노동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 120시간. 언뜻 들으면 많지 않은 시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꼬박 일해야 합니다. 일요일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하루 17시간씩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설령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의 말 한마디가 갖는 파급력을 한 번쯤 생각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정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서 누적 18만 48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수는 26명 늘어나면서 이틀째 12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중반 1600명대에 비해서는 적은 거지만 오늘이 화요일이어서 이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2주일째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휴가자들이 몰리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들 특히 이제 휴가지라고 우리가 흔히들 불리는 그런 곳에 있는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 부산시청에서 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오늘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도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고요. 전남 여수시도 이 병설 유치원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서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세종특별시도 오는 22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강릉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올렸다. 제주는 3단계. 그리고 경남 남해안 지역도 2단계, 3단계로 지금 다 올리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법원 판결 때문일까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19명 이내 대면 종교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이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이번 방역수칙 개정은 앞서 서울, 경기 각 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곽재훈 기자 마스크를 지금 쓴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숨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소리가 들려서 청취자분들이 좀 불편하실까 봐 조금 더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오후 9시 잠정 지키지가 궁금한데요. 얼마나 지금 확진자가 혹시 늘어났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요. 오후 9시까지 잠정 직계치가 1,681명으로 어제 대비 500여 명 넘게 늘어난 건 물론이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가장 많은 검사 건수가 아직 3시간 남은 상태에서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확진자 수가 1,800명 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9시까지가 1,681명이었는데 이 직전 최다가 지난 7월 14일에 1,614명이었습니다. 네.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원래 방역당국이 예측했던 것처럼 2,000명대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원래 주말 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월화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수요일부터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면 이번 주는 확진자가 몇 명이나 더 나올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도 좀 살펴보죠.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7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요. 네, 55세에서 59세 대상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오는 26일부터 이 첫 주 동안에는 모더나 백신 위주로 접종을 하고 다만 수도권 지역에는 화이자 백신을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전 예약을 마친 55세에서 59세 중 오는 26일부터 31일에 접종을 받게 된 대상자에게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이번 주 수요일인 21일에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을 2일 이내 배송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으로 배정해 사전 예약한 모든 대상자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0대 백신 접종 예약에 또다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먹통이 됐다. 접종 예약 사이트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역당국이 빠른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만 53세, 54세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뤄진 지난 19일 오후에 이 접종 대상자의 4배에 달하는 600만 명이 동시에 몰려서 접속이 한참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직후 약 1천만 건에 달하는 접속 요청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후 8시 40분께부터 오후 10시까지 클라우드 서버를 10대로 늘리는 긴급 증설 작업을 진행한 뒤에 사전 예약을 재개를 했는데 네.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이 지연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당국은 당초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예약 대상자가 아닌 이들은 예약 시간 직후 사전 예약 누리집 접속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다시 이제 그 접종 예약에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좀 더 빨리 인지하고 대응법을 찾아보는 한편 오류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50세부터 52세 사전 예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또 먹통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방역당국이 좀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대천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휴가지 방역 상황을 점검했어요. 네, 김부겸 총리가 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이 보령 대천 해수욕장을 찾아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요. 김 총리는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신체 부착 시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색이 변하는 이 체온 스티커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중 하나가 해수욕장이라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일상을 보호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이 오늘 오후 귀국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됐네요. 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이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송기를 타고 오늘 귀국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고 이 국방부 장관이 결국 사과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은 현지에 급파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 나눠 타고 오늘 오후 6시를 전후해서 이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을 했는데요. 부대원 301명 중에 현재까지 총 247명이 확진이 돼서 지금 확진율이 82.1%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50명은 음성이고 4명은 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귀국 장병들은 민간 및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와 국군 대전병원 및 국군 수도병원 등에 분산 격리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 국방부 장관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네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군 당국에 대한 질책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했다면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애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 이 서우 국방장관이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서 장관은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군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좀 시행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또 다른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난 2일 이미 그 함정 내에서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처방만 해줬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청해부대 병사의 부모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청해부대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산소도 없었고 치료제가 전무했다. 또 하루에 타이레놀 한두 알 처방이 고작이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 의원은 제보자가 지난 1일 아들과의 통화에서 배에 자꾸 독감 환자가 생기고 이 들어누워 꼼짝도 못하는 병사들이 생긴다. 또 열이 4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이 부모가 들었다면서 코로나19 무장 해제 상태였던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권은 서 국방부 장관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회견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청해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이 군 당국의 대처에 대한 좀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군 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철저하게 사태 근원을 밝혀달라면서 장병들에 대한 처우 역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귀환한 장병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장기간 파병 근무에 나선 장병들이고 최선의 처우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도 군 당국은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파병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 청해부대는 지난 2월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이미 출항했다면서 백신 접종을 검토했지만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고 그 백신 보관도 어려워서 결국 보내지 못했다. 야당의 공세에는 사실 왜곡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네, 여야 간의 반응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무책임, 무신뢰, 무성의, 산무외교가 빚은 참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면서 일본의 태도는 내내 무성의했고 소마공사의 막말 사태까지 외교적 참사를 거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한국 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면서 일본에 대해 감정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이념에 매몰돼 외교적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국격과 국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박소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된 배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실무협상을 계속 해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요?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KBS 라디오 또 T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해서 이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이 일본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일 간 실무 협의를 계속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이번 협상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사,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두고 논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약간 못 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어제 실무 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내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 책임론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가량 회담한 점을 들으면서 일본 측의 한국이 이제 이것을 들어서 이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네. 일본 측은 방이란 다른 나라 정상과 같은 수준의 짧은 회담을 주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에서 양보할 경우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거부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구체적 성과가 없더라도 대화 재개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는데 18일까지 90% 정도 회담이 실현되는 쪽이었다가 19일에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원 보도를 했습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이 문 대통령 방일 무사안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호기를 놓치게 됐다면서 이 올림픽 개최국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단시간 회담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 측은 현안 해결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소마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소마공사 부적절한 발언이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는데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 차관회담이 열렸다면서요? 네, 뭐 상당히 분위기가 분위기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양국의 입장차를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우리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일본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늘 일본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마 히로이사 이 총괄공사의 막말 파문, 또 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차관은 모리 차관에게 이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소마공사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리 차관은 한국 법원의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 책임으로 해결하라 이런 요구를 재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다. 일본 측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두 차관은 이번에 불발된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양측 간 누적 간 실무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노력하자 이런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이후에 한일 차관 전략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자. 좀 이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제 포괄론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전혀 양쪽에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여야 정치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제를 언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120시간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 120시간 문제도 좀 뭐 주목을 끌었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뭐 한두 마디 정도 뭐 이를테면 뭐 무슨 뭐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예. 오늘 좀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경제지 인터뷰에서 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시장 보수적인 또는 시장 만능주의다 좀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뭐 김종인 위원장, 유승민 의원 이제 이런 조건은 상당히 결이 달랐다는 건데요. 예.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120시간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윤 전 총장도 해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선 주자가 그 뭐 기업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는 사실 뭐 적절하지는 물론 못하고 예. 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를테면 규제 완화에 대해서 뭐 그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 범죄 수사에 대해서 이 자신이 검사 시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게 경영진을 직접 사법 처리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뭐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면서 뭐 회사 수익 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할 때 해고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무슨 고용의 자유를 차별금지법이 제약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세게 시행하는 바람에 회사 경영진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차별은 없어지는데 일자리도 없어진다.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발언하자마자 지금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반응은 120시간 이 노동 이 문제에 집중이 됐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측 최지은 대변인은 사람이 주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 인권의식부터 세우시라면서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시기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윤 후보가 120시간 노동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직접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씨는 일주일 내내 잠도 없이 5일을 꼬박 일해야 120시간인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말씀을 하기 전에 현실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다듬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전태일 열사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내는 건 어불성설이었다면서 참으로 암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윤 전 총장은 오늘 대구 방문 일정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후에 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서도 주 120시간 근무하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제가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게 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 주고 계십니다. 1986님께서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이란 단어만 보면 문제지만 맥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대선 전국으로 간다고 말꼬리 잡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8027님께서는 윤석열 후보 측은 말의 맥락이 무시되었다고 항변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는 뜻인 만큼 앞으로 언행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발언이 또 문제가 된 게 지금 대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 국면 초기에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 때문에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구가 아는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뭐 대구 경북 지역 이제 지역민들 좀 자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뭐 그럼 타 지역을 비하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윤 전 총장이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진과 대구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뭐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나온 와중에 미친 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네, 대구 시민의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뭐 228 대구 학생회고 주역 간담회 또 이제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의 행사를 통해서 이제 대구 시민들과 거리 좁히기에 나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 의견을 내놓은 모양인가요? 홍준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원 프레시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의 장병 전원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번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감염병으로 인해 해외 파병 작전이 중단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사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파병이 이제 30여 년이 전인 해인데요. 네. 파병 역사상 파병 부대가 감염병으로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30년 파병 역사에 오점으로 남은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좀 안이한 방역 계획을 가지고 임무를 좀 수행한 게 그 원인이 좀 물어 보이는데,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제 파병과 관련된 기관들이 좀 세심하게 살폈다면 일하지 않았을 좀 아쉬움이 많은 사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해군 함정은 굉장히 이렇게 산밀 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밀접 밀집 밀폐된 환경 속에서 장병들이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구체적으로 해군 함정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저도 이제 현역으로 이제 합참에 이제 근무할 때 청해부대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문무대항함과 동일한 종류의 이제 군함을 일주일 동안 타봤는데요. 예. 군함이니까 일단은 이제 화학전 공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육군이지만 이제 해군 함정에 타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식당이나 침실 등 장병들이 생활하는 곳을 보면 비좁고 또 사람들이 밀접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례로 다른 나라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항공모함에서 이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사무국장님 지금 전화 연결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잡음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잠시 끊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해군 함정에 직접 이제 청해부대 그 함정에도 탔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3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함정이란 공간이 이렇게 움직이기에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사무국장님. 네네. 네네네.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군 함정이 산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산밀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서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백신 접종 노력에 부족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 8일에 출항했는데 국내 백신이 처음 도착한 건 또 2월 24일이라 그래요. 좀 시차가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출항 일정을 약간 늦출 수는 없는 것이냐, 아니면 현지에서라도 백신을 맞을 방법은 없는 것이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국방부가 이제 청해 부대에 백신 접종을 꼭 해야겠다는 좀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국방부가 세운 방역 계획이라는 게 방역 대책은 이제 국방부가 세웁니다. 예. 합참과 청해 부대에 하단한 방역 대책이라는 게
외부인 차단이라는 아주 단순한 계획이었거든요. 네. 뭐 함정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뭐 해상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지만 뭐 유류나 물자 보급에서 항구에 입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 인원만 방역복을 입고 보급 임무를 했고 대부분 승조는 아예 하선조차 하지 못했지요. 네. 물론 이제 발병하기 이제 전부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되기 전에 5개월간은 뭐 이런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뭐 해외 파병 중인 아크 부대나 한빛 부대 뭐 다른 이제 부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네. 유엔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엔이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우리가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얘기하는 부대는 이제 남선에 파병된 한빛 부대가 있고요. 예.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 부대가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아크 부대는 이제 유엔은 아니고 군사 외교 차원으로 나가는 부대인데요. 네. 이 부대까지 백신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뭐 청해 부대가 뭐 유엔 소속이 아니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어쨌거나 상선 보호를 위한 다국적 일환으로 갖고 거기에 미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요청을 했으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에서 지난 2일 병사가 뭐 감기 증상이 나타났고 또 다른 병사 중에 감기 증상 나타났던 병사가 있기는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 간이 검사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 정도만 갖고 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 검사나 대처가 불가능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제 국방부가 활용을 하라고 이제 지시는 했지만 이게 뭐 꼭 이제 부비하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문에. 이게 정확도가 낮으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해외 파병 청해 부대뿐만 아니라 장기 출항 함정에 이제 보조용으로 활용을 하라고 하는 이제 지침이었지요. 근데 만약 국방부가 이런 이 키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판단했다면 뭐 합참 또는 해군에 확보했는지 확인까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언론 보도에 뭐 나온 얘기지만 뭐 국방부가 공문 지시했는데 예하 부대가 안 했다는 이런 뭐 책임 떠넘기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서 뭐 이런 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일단 아예 중요한 걸 알았으면 뭐 신속 항체 검사 키트뿐만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 키트로 추가로 이제 청해 부대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이제 함정에 그 탑승도 해보셨으니까 승선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의료진이 어느 정도 의료 장비하고 의료진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즉 보통 청해 부대는 이런 전염병보다는요 외상에 관련돼서 좀 중심이 되는 전문의가 좀 이제 그 파병 같이 가는데 네, 의사가 있기는 해요. 군의관이. 예, 군의관입니다. 군의관. 예. 전문의 군의관이 이제 같이 승선해서 가는데 뭐 이번에는 뭐 내과 전문의 군의관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지만은 이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지요. 뭐 우리가 언론 보도에 보면은 뭐 감기약 이제 해열제 타이레놀 2알만 처방했다고 이제 부모님이 좀 그래서 이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언론에 내용도 나왔는데 군의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 대책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지 대책이 있었다면 우리가 뭐 코로나 확진자 치료에 중요한 이제 산소 탱크라든지 좀 군의관을 좀 더 충원해서 갔겠죠.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한 거 봐서는 함내 과연 확진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기사에 따르면 청해부대 함정 내에 내과 군의관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번에는 내과 군의관이 갔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보통 외과가 갔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감염병과 관련해서 파병되어 있는 부대원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이전에 혹시 사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 합참에서 해외 파병 업무도 해봤었고요. 예. 파병도 실제로 다녀왔었습니다. 네. 파병 가기 전에 이제 뭐 콜레라나 이제 말라리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뭐 예방 접종도 하고 하는데요. 뭐 제가 실제로 파병을 가서는 뭐 개인 인생을 철저한 외에는 특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국방부도 대응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매뉴얼을 제가 뭐 정확히 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과거 이제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만든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한 수준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처음 경험한 거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 완벽한 대응 지침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콜레라 예방접종 이제 말레리아 약이라는 이런 것들을 파병 전에 다 복용하고 이제 파병 갔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종 감염병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실한 대응이 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네. 야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사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우리 장병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 이제 군함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이제 크게 잘못된 일 없이 오늘 좀 무사히 다 귀국을 했습니다. 이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잘 치료를 잘해서 퇴원하는 게 우선인데, 네. 우리 군도 처음 이제 경험하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했고요. 네. 게다가 또 변명을 또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안 좋아졌고 장관의 경질보다는 다른 부에서 어떤 책임은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부실급식 논란이라든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런 것도 좀 발생한 데다가 또 이번 사건까지 터진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군의 대처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 좀 답답함을 느끼신다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보시기에 왜 이런 겁니까, 군이? 일단은 이제 국방부가 이제 모든 계획을 해외 파병 계획을 세우고요. 예. 우리 그런 이제 국방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쓰면 예하부대가 좀 집행을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이제 작전을 하거나 실시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방부와 예하부대가 어떤 괴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데에서 우리가 부실급식 문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지금 이제 부실급 사태가 이제 벌어지니까 병사들 이제 급장비가 좀 많은 이상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고등학생들 거의 한 끼 우리 외부에 있는데 한 끼 식사도 안 될 정도로 할 정도로 됐는데 실제로 예하부대가 그런 것들을 이제 건의해도 국방부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보면 이 감염병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도 국방부가 하는 겁니다. 합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방부가 계획을 하다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보면은 이제 국방부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방부도 이제 국방부에 보면 국제평양협력과라고 해외 파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네. 그 부서들이 아마 우리 질병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이런 문제 토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언론에 보면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해외 파병 부대의 어떤 그 감염병 확산의 대책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출항한 청해부대 35진 충무공 이순신함 장병 가운데 5명이 또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출항 전에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백신 미접종자를 승선하게 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35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34진 지금의 이제 집단 감염이 벌어진 34진보다는 감염 환경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사태가 이제 우리가 집단 감염성에 대한 안이함이 비롯되었고, 감염의 위험이 일단 큽니다. 파병을 가진 상. 네. 군함이라도 이번에 이번에 이제 벌어진 사태와 같이 승조원들이 내리지 않아도 또 물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고 접촉한 인원 한 명이라도 그 인원들을 통해서 함내 전체 인원이 감염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런 감염의 위험이 큰 곳에 이제 파병을 보낸 이상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인원이 가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인원들이 본인 의사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원은 파병부대 선발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제 대신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를 멘트를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는요. 일단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주간의 이슈를 분석했고요. SNS에 한 1,442만 건, 그러니까 지난주가 한 1,366만 건 정도 작성됐는데, 네. 60만 건 이상 더 작성이 됐습니다. 10개의 대주제 중에 오늘도 가장 화제가 됐던 5개의 대주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주목받은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참 재밌었던 게 연애 분야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량도 206만 건을 두 번째나 많았고 증가율도 18.2%였는데요. 제가 보통 2, 3위 키워드가 재밌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인 1위로만 할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화제였길래 그래요? 네, 일단은 왜 떴는지를 봤을 때 좀 정리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수 그리고 배우들이 뜨거웠던 한 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라고 하는 네. 이제 버터의 후속곡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빌보드 정상 우리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아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높은 빌보드 정상의 1위를 이제 그 전 곡인 버터와 바통 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곡이 어떻게 보면은 BTS의 곡이 버터가 7주 연속을 1위를 하고 네. 8주째에 이제 버터를 밀어내고 그 다음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신곡인 Permission to Dance가 계속 8주째 연속으로 이제 정상을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놀라운 게 인기 절정의 최고 팝스타들도 이런 기록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네. 특히나 이제 10개월 동안 2주 동안 5곡이 1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다이너마이트나 세비지 러브 등등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5개 1위 곡을 고유한 그룹인데 이게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 이후로 최단 기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9개월 2주 동안에 5곡을 빌보드 정상에 올려놨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BTS가 10개월 2주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보다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잭슨급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정말 미국에서 그렇게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핫백이라고 그래서 네. 그 발매가 되자마자 1위가 되는 걸 핫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빌보드 역사상에서도 그렇게 직행한 곡이 55곡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55곡.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또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총 4곡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55곡 중에 4곡이 방탄소년단의 곡입니다. 그 4곡이라고 하면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이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밴드나 혹은 잘 나가고 있는 가수들만큼이나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상에서의 사용자들 역시도 지금 전 세계 1위 한 것도 놀랍지만 누굴 밀어내는지 보면 에드 시런,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유명 팝 가수들인데 그들을 다 밀어내고 1위로 한 것도 놀랍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방탄소년단 BTS는 오히려 저희는 군면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군면제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아직도 존재하는 이 아시아인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을 허무는데 BTS가 정말 엄청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대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어떠한 변화까지도 이야기하시는 이런 댓글들과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이다 못해 초현실적인 느낌까지 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영화계에서도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거의 BTS도 말씀하신 대로 초현실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랬는데, 네. 이번에 제 74회 칸 영화제가 열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칸 영화제에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한국 영화인들이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계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경쟁 부분에 초청된 한국 영화는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여기서 좀 놀라웠던 게 공식 개막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 올해 명예 황금 종려상 수상자인 뭐 배우 조디 포스터 그리고 시상자 페드로 알모도마르 감독 그리고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이 스파이크 리 감독을 무대로 불러 모은 다음에 개막 선언을 각자 다른 언어로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감독이 먼저 이제 처음에 영어로 제74회 칸 영화제 개막을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모도바르 감독이 스페인어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디 포스터 감독가 프랑스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말로 본 감독님이 이제 선언합니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언어들이 우리나라의 그 본 감독님을 통해서 이 칸 영화제 개막을 선언하는 이런 좀 놀라운 일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본 감독님이 이제 칸 영화제의 문을 열었다고 치면 우리나라 배우인 송강호 그리고 이병헌 씨는 이제 칸 영화제를 닫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 17일에 프랑스 칸 팔레 페스티벌 리메이르 대극장에서 폐막식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송강호 씨는 심사위원으로 갔고 이병헌 씨는 시상자로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송강호 씨는 이제 세계 영화제 쟁쟁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무대를 채우기도 했고요. 이병헌 씨는 시상식 주요 부분이 여우주연상 시상자로 호명이 돼서 또 이제 시상에 앞서서도 불어로 객석을 향한 인사말을 건네서 뜨거운 호응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병헌 씨는 이제 또 영어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영화제는 자신에게 매우 특별하다. 왜냐하면 영화제 문을 연 봉준호 감독 그리고 심사위원인 배우 송강호가 자기의 동료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장이 이름이 스파이크 리인데 뭐 자기와 성이 똑같아서 뭐 저한테 의미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재치 있는 멘트를 던져서 좀 웃음을 자아내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네. 우리나라의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 역시도 그 안에서 호평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74회 칸 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인들의 좀 활약이 도드러졌고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높아진 것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연예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네. 네, 4차 유행 방송가에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연쇄 확진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 배구 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 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뭉쳐야 찬다, 뭐 리더의 연애, 뽕숭아학당, 사나이 콘서트처럼 정말 계속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가 안팎의 위기감이 좀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녹화나 촬영 현장 모든 참여인원들에게 뭐 음성 확인서를 제출케 하는 방역이 이제 더욱 신경 쓰고는 있는데 불안감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촬영장에서 제일 계속 이슈는 출연진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식의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출연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최근에 나와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녹화 현장에도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방송의 노마스크 촬영이 지금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 지침상에 이 방송 제작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분류가 돼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규정 역시 방송 촬영할 때 한해서는 벗을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줄줄이 확진이 있다 보니까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문구만으로는 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뭐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 그리고 영탁 씨가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김희재 씨 역시도 이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가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한 좀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걱정되는 것이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이제 사흘간 이제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에서 4단계가 적용돼도 최대 5,000명 이내의 공연은 개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지금 4,000석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백스코 측의 공연장이 이제 12,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긴 한데요.
그 안에서 어쨌든 4,000석 규모의 나훈아 콘서트가 3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방역에 대한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전에도 지난주에 사흘간 대구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예정대로 진행됐었는데 이때도 관람객이 수천 명 이상이 모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또 바쁜데요. 지금 2위로 선정된 주제 어떤 거죠? 네, 2위는 환경 분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뜨거운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해에 가까운 폭염 때문에 분석된 키워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 비슷한 이상 기후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뭐 이런 목소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가 거의 체감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3위 주제 역시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네. 3위 주제가 산업 관련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지금 산업 관련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한 집에 하나의 에어컨이 아니라 각 방에 에어컨을 넣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실외기가 없는 창문형 에어컨이 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 마트의 어떤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뭐 당연히 주식이나 아니면은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불티나게 뭐 팔리고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환경에 좀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더위가 만든 다양한 어떤 세태가 풍경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온라인상에서 관심이 쏠린 네 번째 주제는 생활 분야 얘기라고요. 네, 이 네 번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4단계와 연관이 되는데요.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행 레저 관련 키워드이고요. 어디 가는 이야기보다는요, 안타깝지만 예약 취소 관련 이야기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방역이 우수한 두 나라 간의 입국 시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진되고 관련돼서 비행기들이 이제 뜨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4단계가 나오면서 그나마 있던 예약들도 계속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 등의 4단계 강화된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숙박 취소를 놓고 지금 갈등이 계속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 관련 빅데이터 키워드가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상황이 이래서인지 여행이라고 하면 원래는 뭐 제주도 아니면은 여러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이나 뭐 여행 계획이 나오는데요. 2위가 산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서울 외에는 다른 지역이 많이 나오지 않고 바다보다는 계곡이라는 키워드를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휴가를 위해서 근교에서 소규모로 잠깐 보내거나 산책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되는 키워드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